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 굉장히 출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권한대행께서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그에 출마를 하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오늘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열심히 지금 민생 전반 또 국가의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챙기고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총리로서 만약에 황 권한대행이 황 총리께서 그만두시게 되면, 대선 출마를 결심하시게 되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제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예,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쪽 맡기 굉장히 빡빡하실 텐데, 예. 비경제 부분까지 같이 맡아서 이렇게 할 경우에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계제가 아니고요. 아직 어떤 분명한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긴 좀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정치권에도 계셨고, 예.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이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네. 황 총리께서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안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왜냐면 그것 역시 분명한 어떤 그 기준을 내지 않았는데, 제가 대행의 앞으로의 행위에 대해서 미리 그것이 옳다 그렇다 재단하는 것을 좀 어렵다는 것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총리께서도 속으로는 생각이 다 있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황 총리께서 이 정부, 박근혜 정부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온 이 탄핵 사태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지금의 강요들이 모두 어떤 일정 부분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탄핵의 어떤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의 판단이 아니고, 지금 국정이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공동 책임은 정부 강요들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단순히 지금 대행께서 법무부 장관 총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국정의 모든 것에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국정이 잘못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 지금 황 총리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글쎄, 측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서 장관하고 지금 총리까지 하면 예. 그 이상의 측근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측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직위와 위치가 그런 대통령의 바로 바로 다음 자리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행정부 내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무슨 대통령의 모든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같이 가는 측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부총리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심으로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총리에게 기회가 되시면 진솔하게 건의도 하시고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경제 성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금 거의 다 3년 반 됐는데요. 예. 자, 점수 100점 중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점수로 하기보다는 이룩한 것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부문 개혁 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가 그래도 성과를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다른 4대 부문 개혁도 성과는 낸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다만 거시경제 지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장률이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다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지표는 생각합니다. 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표를 준비를 좀 했는데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때 고용률 70%, 잠재 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소득 증가율이 역대 정부 들어서 가장 적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몇 개의 재정지표에서도 각 세 개 박근혜 정부, MB 정부, 참여정부를 비교를 했습니다. 뭐 다른 정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점수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국가부채 문제, 이 부분도 지나치게 급격하게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부채를 그 절대액으로 보시면 당연히 지금 그 재정 규모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의 그 절대액의 증가.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국가 부채가 절대적으로 증가폭은 커졌다. 그럼 그 기간 안에 대한민국의 GDP가 그만큼 커졌습니까? 예, 우선 증가폭을 본다면 대개 한 10%죠. 지금 박근혜 정부는 아마 올해가 다 끝나가면 이제 그게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은 10% 정도의 부채 증가가 매 정부권마다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증가율로 보면 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보다는 비슷한 수준이다 하는 것이고요. 국민소득의 증가는 지금 저희가 뭐 1인당 GDP, 이제 이른바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뭐 올해도 2.6%, 작년에 2.7%를 달성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본다면 당연히 그 경제성장률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따져본다면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굉장히 다른 것이죠. 예, 제가 경제부처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항상 위부 요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은 뭐 부총리께서도 주요한 경제 지표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거는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잠재 성장률도 4%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6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하겠다 했는데 지금 2만 7천, 2만 6천은 2만 7천, 겨우 1,000달러 늘었어요. 4년간. 자, 그러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3년간 열심히 이렇게 대해서 달성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노력했던 것에 구조적인 예를 들면 공공부문 개혁이라든가 금융부문의 개혁 이런 것은 달성을 했고 아마 그것의 효과는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우리 환율도 뭐 경제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얘기하자면 환율 자체가 최근에는 매우 달러에 비해서 약세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 원화 표시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진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의원님이 해외 요인이 자꾸 핑계를 대느냐? 저는 환율 말씀하셨는데요. 예. 환율 약세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의심받고 있어요. 그러면 환율 때문에 1인당 GDP가 약판가가 돼가지고 낮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환율을 가만히 떨어지게 놔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조작하고 있어가지고 환율을 고환율 유지한다. 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예, 의원님, 그것은 의심이고요. 저희가 뭐 환율에 지금 그런 식의 조작을 안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년에 수백억 달러의 흑자가 생기는데 어떻게 환율은 안 떨어집니까? 요새 이제 그것이 최근에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이 과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던 것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미국 환율 담당하시는 사람들이 바볼까요? 제가 다시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고 미국도 환율을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환율 당국의 담당자들이 누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환율을 그런 식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율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경상수지의 폭 이런 것보다는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이 납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원화는 안전자산이 상대적으로 아닌 것이고 세계적으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외환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미국의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인데 그것이 지금의 그 환율 결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고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환율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러나 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차기 정부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우리나라 경제 도약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거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저는 그 구조개혁의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많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 달성을 못하고 끝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좀 달성을 해야 된다. 구조개혁이 미시적인 것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산업별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 체질의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총리께 제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백서를 꼭 준비해서 만들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인수위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대선 끝나면 바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과거 경제정책, 특히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 양심 있는 평가, 또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백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다시금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백지화된 경제민주화 공약입니다. 이 정부가 지나치게 친재벌 정책을 많이 했어요. 뒤로 돈 걷고 특혜주고. 또 하나는 갈짓자 경제정책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서 당초 세운 경제정책의 방향이 매번 흔들렸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일주일 전마다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고 백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것이 백서의 형태가 될 것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희도 3개년 계획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경제민주화가 백지화됐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지금 기존의 순환 출자를 그것은 워낙 돈이 많아서 그러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순환 출자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것만 해도 지금 재벌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인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업적을 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100%를 양보해서 공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기재를 하시고 과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솔직하게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 백서는 아닐지 몰라도 네. 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바로 좀 시작해서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조선소 문제를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조선업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크를 지금 31개에서 7개를 줄여가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23% 정도의 도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이 각 도크를 폐쇄함에 있어서 군산조선소를 폐쇄하게 된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얻게 되는 비용 절감분이 금융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460억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군산 도크를 폐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분이 460억이다. 그런데 군산조선소가 폐쇄됐을 경우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근로자가 약 5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받게 될 실업급여가 얼마인지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670억 정도 됩니다. 현대중공업에게만 이 결정을 맡겨놓으면 실업급여가 얼마나 가는지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오픈한 이후로 여기에 조선학과가 주변 대학 4개가 설치됐습니다. 지자체가 500억을 지원했습니다.
자, 부총리님. 예. 현대조선소 2016년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제가 그것은 잘 모릅니까? 예. 제가 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대충. 적자일 것 같습니까? 흑자일 것 같습니까? 저는 현대조선소는 현대중공업. 중공업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조선만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예. 현대중공업이 작년 영업 흑자가 1조 6천억 났습니다. 비용 절감 460억 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군산조선소의 도크를 폐쇄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도 그렇고요. 사회적 비용, 기업이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때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이 부분을 고려하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진짜 정부가 상당히 정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고려의 결과가 어떤 정책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군산조선소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도크가 폐쇄된다는 데 있어요. 예. 그 경우에 협력업체가 다 문을 닫을 경우에 약 2조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대중공업 460억 자기들 전략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지역은 완전히 폭탄을 맞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제고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요. 네. 정부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이해했던 실업급여 같은 것은 당연히 이미 있는 것입니다만은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그 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그것을 정부의 사회적 비용에 의해서만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에 의한 머리를 맞대고 네, 그 말씀입니다. 지혜를 모아갑시다.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박근혜 정부 4년의 경제 정책 실패에서 저희들은 실패의 교훈을 꼭 건져야 합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차기 정부의 과제를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제 관료들에게도 요청합니다. 경제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고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